자, 이번 시간에는 호흡과 배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흡은 넓은 의미로는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을 호흡이라고 불러줍니다. 자, 그러면 인간은 왜 호흡을 하는지 생각을 해보면요. 자, 인간이 생명활동을 하기 위해선 에너지가 필요하고 그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산소를 필요로 합니다. 자, 그 산소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들고 나면요. 자, 이산화탄소라는 노폐물이 생기고 그 노폐물은 몸속에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산소를 마시고 다 사용한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는 과정을 호흡이라고 불러줍니다. 자, 이런 호흡을 담당하는 호흡계는 코, 기관, 기관지, 폐 등이 호흡기를 담당하는 기관이 됩니다. 자, 그러면 숨을 들어 마시는 경로에 대해서 한번 보면요. 자, 숨은 코를 통해서 기관으로 들어가고요. 그 기관지를 통해서 폐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각각 호흡계에 속한 기관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숨이 가장 먼저 들어가는 코 같은 경우는요. 건조한 공기를 따뜻하고 촉촉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자, 코 속은 가느다란 털과 끈적끈적한 액체로 덮여 있기 때문에 숨을 통해서 숨을 쉴 때 들어오는 공기 속에 있는 먼지나 세균을 걸러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또한 코를 통해서 들어온 공기는 기관과 기관지로 가겠죠. 자, 기관과 기관지는 특히 기관의 안쪽 벽에는 섬모가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코처럼 먼지와 세균을 걸러내 줍니다. 자, 또한 기관은 두 개의 기관지로 나뉘어져 있고요. 자, 기관지는 또 더 작은 여러 개의 세 기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 기관지는 폐 속에 있는 폐포라는 세포와 연결해주는 연결 통로 역할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폐는 가슴 속에 좌우 한 개씩 있고요. 갈비뼈와 가로막이라고 하는 우리 몸의 구조에 의해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자, 또한 이 안에 갈비뼈는 보호를 해주고요. 가로막이라는 것은 폐를 받치고 있으면서 갈비뼈와 가로막이 숨을 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줍니다. 자, 이 폐 안에는 수많은 폐포라고 하는 공기 주머니가 있습니다. 자, 엄청나게 많이 있고요. 마치 생긴 모습은 포도처럼 생겼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폐포를 가지고 있는 이유는요. 넓은 표면적으로 빠른 단시간 내에 기체 교환을 아주 빠르게 하기 위해서 표면적을 넓힌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폐포 주변에는 모세혈관이 둘러싸여져 있어서 폐포와 모세혈관 사이에 기체들이 왔다 갔다 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숨을 쉬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숨을 들이마시는 걸 들숨이라고 불러주고요. 내쉬는 걸 날숨이라고 불러줍니다. 자, 그러면 이런 들숨과 날숨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들숨은 밖에 있는 공기를 안쪽으로 들어 마시는 겁니다. 자, 들숨의 공기에는요, 산소가 더 많고요, 이산화탄소는 적게 있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내쉬는 날숨에는요, 이산화탄소가 더 많고요, 산소가 더 적습니다. 자, 상대적인 들숨과 날숨의 기체의 양의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호흡 운동의 원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호흡 운동의 원리를 알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공기는 어떻게 이동하는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공기는 압력이 높은 고기압에서요, 압력이 적은 저기압 쪽으로 이동합니다. 즉, 같은 공간 안에 그 안에 공기가 많은 곳에서 같은 공간 안에 공기량이 적은 곳으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자, 이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이동하는 기체 이동의 원리가 호흡 운동의 원리에 사용이 됩니다. 자, 폐는 근데 근육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스스로 작게 만들거나 스스로 크게 만드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외부에서 압력의 차이를 만들어주면 수동적으로 폐가 커지기도 하고요, 아니면 작아지기도 합니다. 자, 이
폐 크기를 조절해 주는 게 폐 주변에 있는 갈비뼈와 횡격막입니다. 자, 선생님이 갈비뼈와 횡격막이라고 불렀는데요. 자, 횡격막이 바로 교과서에 나와 있는 가로막이 되고요. 자, 갈비뼈와 가로막, 또 가로막은 횡격막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런 두 가지의 갈비뼈와 가로막이 어떻게 폐의 크기를 조절해주고 우리가 호흡을 하는데 어떤 역할을 해주는지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들숨을 먼저 볼게요. 자, 들숨 과정에서는요, 먼저 갈비뼈가 위로 올라갑니다. 자, 또 밑에 있는 가로막은 밑으로 내려갑니다. 자, 그러면 원래 있던 자리보다 갈비뼈는 올라가고 가로막은 내려갔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공간이 넓어지겠죠. 자, 이 가슴 속에 폐를 둘러싸고 있는 공간을 흉곽이라고 불러주는데요. 흉곽의 크기가 커집니다. 자, 흉곽의 크기가 커지면 그 안에 들어있던 공기양은 똑같은데 공간만 커지겠죠. 자, 그러면 기체들끼리 막 부딪히고 벽을 치는 압력이 줄어듭니다. 자, 그래서 상대적으로 폐 안에 있는 기압이, 공기 압력이 낮아지게 되고요. 자연스럽게 밖에 있는 공기 압력이 높아지게 돼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공기가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날숨은 반대로 생각해 주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갈비뼈가 내려가고요. 갈비뼈가 내려가고 가로막은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흉곽의 부피는 줄어들겠죠? 자, 그러면 그 안에 들어있는 공기양은 같으나 자, 부피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압력은 높아집니다. 자, 바깥보다 상대적으로 흉곽 내부의 압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자, 공기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동하게 되고요. 자, 우리가 날숨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공기를 밖으로 내보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들숨과 날숨에서 우리 몸 상태에 비교하는 표를 잠깐 정리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들숨에서의 갈비뼈는 올라가고요. 자, 가로막은 내려갑니다. 자, 갈비뼈와 가로막이 흉곽의 부피를 어떻게 하냐면요. 커지게 해주고요. 이 때문에 흉곽의 압력은 낮아지게 되고 자, 폐 부피는 커지게 되면서 폐 내부의 압력은 낮아지고 자연스럽게 바깥쪽의 압력이 높아지면서 폐 내부 쪽으로 공기가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날숨을 한번 볼게요. 날숨은 자, 갈비뼈는 내려갑니다. 자, 가로막은 올라가요. 그러면 흉곽의 부피는 작아지고 흉곽의 압력은 높아지면서 폐의 부피는 작아지겠죠. 자, 그러면 폐의 부피가 작아지면 폐 내부 압력은 높아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공기가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들숨과 날숨의 호흡 운동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그러면 다음으로는 어떻게 우리 몸에서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기체 교환을 하는지 기체 교환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체 교환의 원리는 농도의 차이입니다. 자, 높은 농도에서 낮은 농도가 높은 곳에서 농도가 낮은 곳으로 기체가 이동하게 되고요. 자, 그러면 그림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폐로 들어가는 폐동맥에서는 폐동맥은 폐로 이동해서 산소를 많이 얻기 위해 가기 때문에 자, 폐동맥 안에는 산소의 양이 적고요. 이산화탄소의 양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자, 폐포 주변에 도달하게 되면요. 자, 폐포 주변의 모세혈관에서 폐 쪽에 있는 산소가 폐동맥 쪽으로 이동하게 되고요. 자, 폐동맥 쪽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폐포 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즉, 폐동맥에서는 산소를 받고 이산화탄소를 주는 기체 교환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 기체 교환의 원리는 농도차에 의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폐를 통해서 산소를 공급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산소가 많은 피가 쭉 흐르겠죠. 자, 그래서 온몸으로 이동합니다. 자, 우리는 산소의 양이 상대적으로 많은 피를 동맥혈이라고 불러주고요. 자, 우리는 산소를 어디다 줘야 되냐? 온몸에 가서 온몸에 있는 세포들한테 산소를 공급해 줘야 됩니다. 자, 그 이유는 온몸에 있는 세포들은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영양소를 분해해야 되는데요. 그 영양소를 분해할 때 산소가 꼭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온몸에 있는 모세혈관에서는요. 자, 동맥혈이 흐르기 때문에 산소가 많겠죠. 자, 그러면
동맥혈에 있는 산소를 자, 온몸 주변에 있는 세포에 산소를 주고 자, 온몸에 있는 세포에서 가득 가지고 있는 노폐물인 이산화탄소를 받아서 다시 폐로 이동합니다. 자, 이때 이동하는 자, 혈관 같은 경우는 산소는 적고 이산화탄소는 많기 때문에 자, 이때 흐르는 피는 정맥혈이라고 불러줍니다. 자, 그러면 다시 정맥혈은 폐로 가서 산소를 얻고요. 이산화탄소를 주고요. 자, 그럼 다시 동맥혈이 돼서 온몸에 있는 세포로 가서 자, 산소를 또 주고 이산화탄소를 받은 다음에 다시 정맥혈이 되는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심장이 뛰지 않거나 폐가 작동하지 않게 되면 자, 이런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기체 교환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자, 생명 활동을 하기 어려워집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이제 배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설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간단하게 배출과 비교를 해야 돼요. 자, 우리가 보통 무엇을 배출한다고 하면 그냥 가지고 있는 걸 바깥에 내보내는 걸 배출이라고 불러줍니다. 우리 몸에서의 배출은요, 자, 우리가 아침에 화장실 가서 큰 대변을 보죠. 대변을 보는 그 대변을 만드는 과정, 그 과정은 배출입니다. 자, 왜냐면요, 영양소를 소화 흡수하고 남은 찌꺼기가 밖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그냥 밖으로 나가는 거죠. 필요한 건 다 먹고 마치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 우리가 먹은 음식물의 껍데기와 쓰레기만 버리는 것처럼 자, 우리 몸속에 있는 영양소, 우리 몸은 영양소를 다 가져가고 나머지 찌꺼기인 자, 대변만 밖으로 내보내는데요. 자, 이것은 배출이라고 불러줍니다. 자, 배설은 뭐냐면요. 자, 우리 혈액 속에 영양소도 있고 그 다음에 기체도 있습니다. 자, 혈액 속에 있는 물질 중에 자, 노폐물을 걸러서 자, 노폐물만 밖으로 내보내는 과정. 자, 100% 노폐물은 아니지만 노폐물을 걸러서 내보내는, 즉 대변이 아닌 오줌인 소변을 만드는 과정은 배설이라고 불러줍니다. 자, 배설은 다르게 뭔가 거르는 장치가 있고요. 그 과정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배설을 담당하는 우리 몸에 있는 자, 기관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 주먹만한 크기로 등 뒤쪽에 자, 양쪽에 두 개가 달려 있는데요. 우리는 이 기관을 콩팥이라고 불러줍니다. 자, 콩팥은 두 개가 있고요. 주먹만한 크기입니다. 자, 이 콩팥에 오줌관이라고 하는 관이 달려 있고요. 이 관의 끝에는 오줌을 모아놓는 방광이 있고요. 방광에 오줌을 모아 두었다가 요도를 통해서 밖으로 내보내는 과정이 배설의 과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몸에서의 노폐물은 어떤 게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노폐물은 자, 오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 몸에서는 이산화탄소도 노폐물이 되고요. 자, 사용하다 남은 물도 노폐물이 됩니다. 자, 오줌에서 약간 찌린내라고 하는 게 나죠. 그 찌린내의 성분인 암모니아도 단백질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노폐물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몸에서는 자, 이산화탄소, 물, 암모니아를 내보내야 되고요. 자, 이것들을 노폐물들을 모으고 모아서 자, 오줌으로 배출하는 과정을 우리는 배설이라고 불러줍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볼게요. 이산화탄소는 어떻게 배출하냐? 자, 폐에서 날숨으로 나갑니다. 숨으로 나갑니다. 자, 그러면 물은 어떻게 나갈까요? 물은 그쵸, 날숨으로 수증기를 통해서 나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줌을 통해서 나갈 수도 있죠. 그쵸? 자, 물의 농도의 차이에 따라서 오줌의 색깔이 노랄 수도 있고요. 자, 투명한 색에 가까울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가장 중요한 단백질을 분해했을 때 생기는 암모니아를 배출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 암모니아는 독성이 실제로 너무 강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는 암모니아가 만들어지면요, 간으로 먼저 이동하고요. 간에서 독성 성분이 조금 약화된 요소로 바꿔준 다음에 우리 몸에서는 이 요소를 밖으로 배출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오줌을 만드는 과정을 한번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콩팥의 그림입니다. 자, 콩팥은 이렇게 생겼어요. 강낭콩처럼 생겼습니다. 자,
여기에는요, 자, 당연히 오줌관이 연결되어 있고요. 오줌관 끝에는 자, 오줌을 받을 수 있는 콩팥 깔때기가 있습니다. 자, 콩팥 깔때기에 가까운 부분에 콩팥 속질이 있고요. 바깥쪽에 겉질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오줌을 만드는 곳이 콩팥이지만 콩팥에는 되게 많은 오줌을 만드는 공간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줌을 만드는 그 단위를 이름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그 이름을 네프론이라고 불러줍니다. 자, 네프론은 사구체와 보먼주머니 그리고 세뇨관 세 가지를 합쳐서 자, 우리는 네프론이라고 불러주고요. 네프론은 오줌을 만드는 단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그러면 오줌을 어떻게 만드는지 네프론의 구조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 혈관들이 사구체라고 하는 곳으로 이동합니다. 사구체는 혈관들이 막 꼬여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들어가는 입구에 막 혈액이 들어오고 있는데 막 꼬여져 있어요. 자, 그러면 막 서로 부딪히고 막 밖으로 나가려고 하겠죠. 그러면 사구체 안에 혈관 안에는 압력이 높아지게 되고요. 이 높은 압력에 의해서 모세혈관 벽을 뚫고 혈액의 성분들이 밖으로 나오는데요. 이때 나올 수 있는 성분들은 크기가 아주 작은 것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치 우리가 한약을 다릴 때 면보에 한약 성분들의 재료를 넣고 이렇게 짜죠? 짰을 때 국물만 밖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마치 그런 것처럼 크기가 작은 성분들만 사구체에서는 밖으로 나오게 되고요. 이 성분들을 받아들이는 곳이 바로 보먼주머니입니다. 자, 보먼주머니에서는 사구체에서 나온 성분들을 받아서 자, 세뇨관으로 이동시켜요. 자, 그래서 사구체에서 보먼주머니로 가는 자, 오줌을 생성하는 과정의 첫 번째를 우리는 여과라고 불러줍니다. 자, 근데 이때는 크기가 작은 것들이 모두 다 이동했지만 크기가 작은 것 중에 포도당 같은 성분들은 우리 몸에서 되게 중요한 성분이에요. 자, 다 보내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것들을 다시 우리 몸속으로 흡수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세뇨관 주변에는 모세혈관들이 둘러싸고 있는데요. 자, 세뇨관에서 모세혈관 쪽으로 다시 흡수되는 과정을 자, 오줌을 생성하는 과정 중에 두 번째인 재흡수라고 불러줍니다. 자, 근데 모세혈관 성분에서도 다시 그러니까 내보내야 될 것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 과정은 모세혈관에서 세뇨관으로 분비하는 과정은 세 번째 분비라고 불러줍니다. 자, 이렇게 사구체와 보먼주머니를 지나서 세뇨관으로 이동하게 되면요, 이제 자, 오줌의 성분들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때 콩팥 깔때기로 이동해서 자, 오줌관을 통해 방광으로 이동해서 요도를 통해 밖으로 배출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자, 호흡과 배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자, 호흡과 배설은 자, 그 호흡에서는 호흡 운동이 일어나는 그 기작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 다음에 배설에서는 각각의 구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또 배설을 통해 오줌을 생성하는 원리가 어떤 순서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소화와 순환, 호흡과 배설에 대해서 전부 알아봤습니다. 자, 우리 몸에서 소화, 순환, 호흡, 배설을 하는 이유는 결국 자, 우리 생명체가 동물이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소화해서 영양소를 흡수하고 자, 순환해서 필요한 영양소를 각각 모든 세포에 보내고 자, 호흡을 통해서 필요한 산소를 받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고 노폐물을 내보내는 배설 과정이 있는 이유는요, 결국 세포 호흡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마지막 모든 기작들과 연결되어 있는 세포호흡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포호흡은요, 세포가 영양소가 산소와 반응해서 자,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가 되면서 에너지를 얻는 과정을 세포호흡이라고 불러줍니다. 자, 마치 우리 자동차가 연료를 이용해서 자, 에너지를 만들어서 이동하는 것과 같은데요. 자, 인간의 몸속에서는 우리가 먹은 음식물 안에 들어있는 영양소와 자, 우리가 숨을 쉬면서 얻는 산소를 가지고 자, 물과 이산화탄소로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이 바로 세포호흡이 됩니다. 세포호흡의 과정에 대한 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영양소와 산소가 만나면 물과 이산화탄소가 생기고 에너지가 만들어진다.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세포호흡은 이런 각각의 소화계, 순환계, 호흡계, 배설계와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몸에서는 이런 모든 것들을 이동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놈이 바로 순환계입니다. 자, 그래서 순환계가 조직세포에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하고요. 자, 조직세포에서 각각 있는 세포에서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받아서 이동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순환계가 가장 중심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순환계와 호흡계는 어떤 작용을 하냐? 호흡계에서는 순환계에 산소를 주고요. 순환계는 호흡계에 이산화탄소를 제공해줘서요. 자, 필요한 산소를 순환계는 받고, 자, 다 만들고 남은 노폐물을 자, 호흡계를 통해서 호흡계한테 줘서 내보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소화기는 어떤 역할을 하냐? 자, 우리가 순환시켜서 자, 각각의 조직세포에 뭐를 준다 그랬죠? 자, 산소하고 영양소를 줘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소화계는 이때 필요한 영양소를 자, 음식 속에서 소화, 작계 쪽에서 우리 몸속에 흡수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흡수되지 않는 물질은 대변으로 내보낸다 그랬죠? 자, 그러면 배설계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배설계는 우리 몸에서 영양소와 산소를 가지고 자, 물과 이산화탄소인 노폐물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자, 이 물과 이산화탄소와 같은 노폐물 또한 단백질을 통해서 만든 암모니아라는 노폐물을 자,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배설계가 합니다. 그래서 순환계에서는 노폐물을 배설계로 전해줍니다. 자, 또한 조직세포와 순환계의 역할은 뭐냐? 자, 소화계와 순환계에서 받은 산소와 영양소를 조직세포로 주고요. 조직세포에서는 다 사용하고 남은 노폐물인 이산화탄소와 그리고 노폐물을 순환계에 전달해 주면서 자, 배설계와 호흡계로 각각의 노폐물을 보내서 자, 배출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이런 세포호흡이 소화순환호흡과 연관되어 있는 것까지 봤는데요. 자, 우리는 5단원 동물과 에너지는 모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잘 명심하시고 각각의 기관계의 특징을 잘 이해하고 자,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